네, 자산도 내 몸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자산을 잘 지킬 수 있을 아주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산 이전하는 과정에서 상속세에 관련해서 어렵기도 하시고 복잡하기 때문에 준비하기 힘드실 텐데 오늘은 자산 이전 과정에서 반드시 이해하고 계셔야 할 상속세의 기본 구조를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장기적으로 자산관리 수단으로 활용이 많이 되는 요즘 관심도 많으신 변액보험의 작동 방식도 함께 연결해서 자산을 잘 지켜내고 세금도 줄이면서 또 더 길게 봤을 땐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일단은 먼저 세무회계 관련해서 세금 닥터 두 분 그리고 보험 닥터 한 분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먼저 이야기 나눌 두 분의 세금 닥터부터 화면으로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세금 닥터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직접 만나 뵙고 인사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너스텍스의 김미정 대표 세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양도상속 증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아너스텍스 대표 세무사 김미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한 분은 세무회계 도원의 김도일 대표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산을 온전히 지켜드릴 세무회계 도운의 대표 세무사 김도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두 분과 함께 이 세금과 관련해서 어떻게 저희가 지혜롭게 세금도 줄이고 자산도 상속하는데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시청자분의 사연을 저희가 또 받았어요. 시청자분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함께 알아보고 두 분의 세무사와 함께 더 자세하게 해결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 먼저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부모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셔서 상속 문제를 미리 정리하려고 알아보니까 누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헷갈립니다. 형제, 자매, 배우자, 손자녀까지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또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범위는 단순히 부동산과 예금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사전 증여나 보험금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특히 부모님과 함께 오래 거주해온 주택이 있는데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속인의 범위, 상속 재산의 범위, 공제 항목까지 한 번에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분의 사연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상속 관련해서는 뭐 늘 저희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미리미리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뭐 핵심을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미정 세무사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 시청자분이 궁금하신 걸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일단은 상속인은 어디까지가 포함되는 건지 이 범위를 좀 알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가족이면은 모두 상속인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우리나라 민법에는 법적 상속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는 직계 비속인 자녀, 2순위는 직계 존속인 부모님, 3순위는 형제 자매, 그리고 4순위는 사촌 이내 반계 혈족입니다. 이때 배우자의 경우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공동 상속인이 되고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에는 순위가 있기 때문에 네. 높은 순위부터 선순위 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때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선순위 상속인에게만 우선 상속권이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라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피상속인에게 자녀와 배우자, 부모님이 모두 있는 경우라고 네네. 한다면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되고요. 부모님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라면 모든 상속 재산은 1순위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가족이라고 다 그냥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족 안에서도
순위가 있다라는 거, 배우자나 자녀분이 일단은 1순위가 된다라는 거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 이번에 김도일 세무사님께 그러면은 자녀가 있어도 배우자도 함께 그러면 상속 받을 수 있는 건지, 뭐 항상 이게 상속인에 포함이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네, 아까 김미정 세무사님이 정리해 주신 것처럼 네. 배우자는 그래도 자녀가 있어도 무조건 상속인 범위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일단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순위는 자녀, 2순위는 부모님, 3순위가 형제 자매인데, 이제 배우자는 조금 다르게 취급이 됩니다. 이 배우자는 1순위 그리고 2순위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순위와 2순위가 없을 때에는 배우자 혼자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궁금하실 게 결국에는 누가 얼마만큼 가져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제일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동등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시고, 배우자는 자녀 한 명의 몫의 1.5배를 가져가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녀가 2명이고 배우자가 있다 라고 하면은 1.5대 1대 1의 비율로 상속을 받아가실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거는 법정 비율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 유언이 있다든지 상속인 간의 협의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배우자는 또 약간 이제 다른 기준이 적용이 된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고, 1순위가 안 되고 공동으로 1순위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면 또 비율이 달라지는 거고,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그럼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가 먼저 좀 세상을 떠났다. 이런 상황이 있으면 손자, 손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그 자식이 사망을 했으니까 손자, 손녀에게도 상속권이 내려가는 건지, 요 세대가 내려가도 인정이 되는 건가요? 김미정 사무사님? 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면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네네네. 아들이나 딸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우선적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을 했다면 그 자녀의 자녀인 손주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1순위 상속인은 직계 비속 중에서도 가장 최근 친인 자녀까지 많은 의미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손주는 상속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이 경우에 한해서 손주가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습 상속이 인정이 되면 손주는 단순히 일부 권리만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요, 아버지가 받았을 그 상속분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면 손주는 원칙적으로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주에게 미리 이제 상속을 하시고 싶은 경우라고 한다면 유언을 통해서 유증을 하시거나, 혹은 이제 선순위 상속인들 분들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속에서 만약에 이런 경우를 준비하고 싶다면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주, 그러니까 손자, 손녀는 법적으로는 상위 순위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맞습니다. 뭐 유언을 하셔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두셨다면 이제 손자, 손녀들에게도 상속이 가능한 뭐 그런 케이스들은 주변에서도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 케이스면 이제 자녀나 배우자 말고 이제 그 사망하신 분의 형제 자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한데, 김도일 세무사님께 형제 자매는 항상 권리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네,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순위, 이렇게 순위별로 상속권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형제 자매는 또 3순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1순위와 2순위가 없을 때에 3순위가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형제 자매가 상속인이 되려고 하면은 이제 자녀도 그리고 손자녀도 없으시고 부모님과 조부모님도 안 계시고 심지어 배우자도 안 계신 상태일 때 형제분들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아가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뭐 손자, 손녀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유언이 있다라고 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법정 상속 지분과는 무관하게 뭐 형제 자매한테 재산을 좀 나눠주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에 따를 수 있는데요. 물론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형제 자매가 상속권에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다툼이 발생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겠죠. 특히나
특히나 이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형제 자매 간의 다툼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유언이 뭐 법적인 절차들을 다 갖추었는지 유언장 자체의 효력에 대해서 다투기도 하고요. 유언이 만약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유류분 문제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뭐 유류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재산의 최소 한도가 있거든요. 이것보다 상속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이런 것들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뭐 정리를 하자면 형제는 원칙적으로는 후순위이기 때문에 한 3순위 정도 돼서 상속권이 있는데 뭐 유언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상속권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미정 세무사님, 요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세금도 같이 포기의 개념이 포함이 돼서 없어지게 되는 건지 아니면 요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상속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네네. 일반적으로는 상속 재산보다 상속 부채가 많을 때 많이들 포기를 그렇겠죠. 하시는데요. 물론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상속 자체는 포기는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으로 상속권이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납세 의무 상속권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상속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 채무 승계하지 않아도 되고요. 상속 재산이 많은 상태에서 상속을 포기한다면 이 경우에는 국가의 상속 재산이 귀속됩니다. 이때 상속 포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포기 신청 기한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 포기 신청 기한은 상속이 일어난 것을 안 날 이후로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고요. 신고 기한을 넘기도록 포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 포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 재산보다 상속 부채가 많으신 경우라면 네. 특히 꼭 신경 쓰셔서 상속 포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개월 이내 네. 상속이 일어난 걸 안 뒤로 3개월 맞습니다. 이내에는 꼭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요 포인트를 한번 강조를 해주시고 이번에 김도일 세무사님께 그러면 이런 것도 궁금해요. 유언장 저희가 계속 네네. 케이스의 상황에서 유언은 또 약간 예외다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유언장이 실제 유언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유언장이 있다. 그러면 그 유언장에 나온 내용대로 분배를 하는 게 우선순위가 되는 건지 아니면 법정 지분이 우선순위가 되는 건지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뭐 사실은 당연하게도 유언장이라는 게 법정 상속분보다는 무조건 우선이 되는 게 맞거든요. 네네. 저희가 뭐 그 피상속인의 의사에 대해서 저희가 뭐 왈가불가할 수는 없는 그쵸. 거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녀가 셋이 있는데 첫째한테 모든 재산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유언이 우선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유류분이라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유류분은 상속인이 진짜 법적으로 최소한도로 보장되는 이 상속인의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유언으로 특정 상속 재산을 다 몰아준다 해도 이 최소한도 정도는 상속인이 누구나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유류분의 비율은 뭐 배우자나 뭐 자녀다라고 하면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 정도는 챙겨 가실 수 있고요. 뭐 직계 존속이다라고 하면은 법정 상속분의 한 3분의 1 정도는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유류분을 산정하는 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한 20-30년 전에 뭐 첫째가 증여를 받은 재산이 좀 많다라고 하면 이거는 또 특별 수익이라는 명목하에 이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돼서 또 플러스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부모님 재산에 뭐 자녀 한 명이 엄청난 기여를 했다라든지 뭐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명이 모든 간병을 다 했다라고 하면은 또 기여분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유류분 산정에 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언이 있다 하더라도 뭐 유류분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갈등이 좀 불거진 거기 때문에 유언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유언의 내용과 또 유류분 어쨌든 기본적으로 또 법적으로 보장하는 한도가 있는 거니까 요거에 따라서 약간 이제 다툼이나 분쟁이 좀 네네. 생길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 김희정 세무사님께 상속재산 아까 시청자분의 사연에서도 시청자분이 궁금하셨다고 하는 게 같이 오래 산 부동산도 있고 근데 이게 부동산 말고도 상속재산이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를 이 산정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디까지 저희가
해당되는 건지 상속하는 재산으로 포함되는 건지 이 범위를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속 재산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이 대상이 됩니다. 예금이나 주식, 콘도 회원권, 그리고 차량,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이런 것까지 모두 포함이 됩니다. 네네. 상속 재산의 산정 기준일은 사망일인 상속 개시일입니다. 따라서 사망일 당시에 예금 잔액이 있었다고 하면 이 금액을 상속 재산가액으로 산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돌아가신 뒤에 그 모든 금액을 출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제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상속 재산가액을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사전 증여 재산이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된다는 건데요. 사전 증여 재산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10년 동안 상속인들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을 의미를 합니다. 이미 증여를 했는데 이거를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이유는 사전에 쪼개서 증여를 함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상속세의 세율 구조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올라가면 상속세 부담 역시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산을 쪼개서 미리 증여를 해놓는다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에서는 이러한 세금의 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인들이 10년 동안 받은 사전 증여 재산은 모두 합산해서 상속세를 다시 과세를 하고 다음에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김도일 세무사님, 우리 김미정 세무사님이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도 다 합산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미 준 재산을 다시 계산을 하면 되게 복잡해지는데 네네. 이게 사망 직전에 증여한 재산 이런 것들도 결국에 다 합산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한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김미정 세무사님이 설명해 주신 거는 상속세의 계산의 측면에서 과거 10년치를 다 합산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상속인이 아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이 5년으로 좀 단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거나라고 하면은 상속세 절감을 위해서 상속인이 아닌 분들에게 증여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해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상속세 계산 말고도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유류분 산정의 관점에서는 또 이게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특히나 이 유류분 산정을 할 때 예전에 줬던 증여재산 같은 경우에는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뭐 한 30년 전에 첫째가 이제 유학 비용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게 또 유류분 산정의 증여재산으로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각 가정마다 상황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사전 증여가 뭐 절세에 유리할지 아니면 유류분 산정에 유리할지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상속 플랜을 좀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렵네요. 이게 복잡한데. 그러면은 김미정 세무사님께 그럼 보험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우리가 범위를 한정했을 때 뭐 부동산은 당연히 포함되고 뭐 차량, 예금, 주식도 다 되는데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상속세 대상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보험금은 상속 개시일 당시에 피상속인의 이제 뭐 가지고 있는 재산은 아닙니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상속인들이 받게 되는 재산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역시 상속 재산에 포함하게 됩니다. 다만 모든 보험금이 이제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보험의 계약자이면서 피상속인이 보험금을 납부한 경우에 이 보험금을 우리가 상속 재산에 포함하게 됩니다. 즉 돌아가신 분이 실질적으로 보험을 유지 관리해온 경우여야 합니다. 또 보험에서는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특정 상속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특정 상속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이 사람의 고유 재산이 됩니다. 민법상으로는 고유 재산이긴 하지만 세법에서는 역시 상속 재산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험금은 법률상의 귀속이랑 세법상의 과세 문제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조금 고려해서 상속 플랜을 짜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이번에는 채무 관련된 이야기. 아까 우리 김미정 사무사님이 살짝 얘기해 주시기도 했지만 요거 내가 상속을 받을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채무 관련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요 채무는 그럼 빚도 결국에는 상속세 계산에 반영이 되는 거죠? 네, 그럼요. 네, 이게 상속세를 계산할 때 저희가 뭐 재산에다가 그냥 바로 퍼센트를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에서 빚
빚을 차감한 순 재산을 기준으로 저희가 상속세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 재산이 한 10억 정도 있는데 금융 대출이 뭐 한 3억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10억에서 3억을 차감한 7억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계산해서 빼주는 채무에는 당연히 금융기관 대출액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네. 뭐 가족 간의 뭐 차용증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해당이 될 수 있고 세금을 안 낸 것들, 뭐 공과금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된 금액들 그리고 뭐 병원비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들 이런 것들도 다 채무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인 분들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이런 거를 조금 놓치시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이제 뭐 재산세나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이제 부과되는 세금이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6월 1일 이후에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안 날라왔다 하더라도 그거는 채무로 공제가 가능하니까 미리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되는 퇴직금도 채무로 공제가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뭐 부모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이 병원비를 좀 상당 기간 많이 납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케이스에 따라서는 그것도 채무로 공제를 받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한테 사전에 가족들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전달을 해주시면은 절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제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소개를 해주셨고, 그러면 김미정 세무사님께 그럼 상속 공제 구조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항목들이 네네. 있는데요.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한 명당 받을 수 있는 5천만 원의 자녀공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합니다. 일괄공제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즘 시대에는 자녀가 많은 경우가 별로 없기 네,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을 받는 것보다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상속재산 5억 원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 배우자 공제입니다. 네.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재산을 형성하는 데에서 기여분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특별히 좀 많은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인이라면 총 10억 원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때 배우자는 법률안 배우자의 한정에서 인정됩니다.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이거나 이혼한 경우라면 인정받을 수 없으니까요. 이 부분도 조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뭐 살짝 설명해 주셨지만 배우자 공제 최소가 5억이라고 맞습니다.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김도일 세무사님 배우자 공제 한도가 그럼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전액 공제도 가능한 거예요? 네, 충분히 늘어날 수 있고요. 이게 조금 복잡해가지고 하나하나 조금 설명을 예, 드리겠습니다. 이게 배우자 상속공제는 말씀해주셨다시피 최소가 5억 원이고요. 네. 쉽게 생각해서 최대는 30억 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공제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냐라고 하면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추가 한도가 한 가지 더 들어가게 되는데 네네. 이 배우자분이 원래 받아갈 수 있었던 법정 상속분을 또 한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정 상속분이 한 8억 정도 되는데 배우자가 한 10억을 받아갔다. 그럼 10억을 공제하는 게 아니라 8억까지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뭐 그 법정 상속분이 30억을 넘어가면 또 30억까지만 공제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배우자 상속공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상속세 부담을 상당히 줄이는 건 맞지만 네네. 저희가 고령인 부모님이 두 분 계시다고 하면은 또 2차 상속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지금 당장에 상속세를 줄인다 하더라도 나중에 내는 거면은 세금을 미루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두 가지 케이스들을 모두 고려하셔서 최적의 재산 분할 방식을 세무사와 함께 좀 검토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마지막에 해주신 것처럼 뭐 미루는 것보다 어쨌든 조금씩 줄이는 방법을 거기서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결국 시간을 미루는 거 어쨌든 또 내야 되는 네, 그런 네. 상황이 발생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미정 세무사님과는 이게 이제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라고 들었는데
금융재산 상속공제 이건 뭔가요? 이걸 왜 많이 놓치시지? 그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는 네. 금융재산 공제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전액을 공제받고요. 최대 2억 원까지 금융재산의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공제를 해주는 것은 네. 타 재산에 비해서 금융재산의 가치평가가 좀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상속재산이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를 하면 시가의 10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하지만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시가의 100%가 반영이 그렇죠. 됩니다. 이런 불합리함을 고려를 해서 세법에서는 특별히 금융재산에 대해서 추가적인 공제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때 금융상속공제가 가능한 자산은 예금이나 적금, 부금, 출자금, 계금, 보험금, 주식 등이 포함이 됩니다. 네네. 그런데 현금이나 자기압수표, 사전증여 재산 등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재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고요. 혹시 이제 많이 놓치시는 부분인데 네. 차명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임을 증명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재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뭐 계좌의 금융상품에 있는 건 뭐 액수가 딱 찍혀 나오는 맞아요. 거니까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또 룸은 좀 열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거군요. 자, 그럼 이번에 김도일 세무사님께 아까 시청자분 사연을 저희가 또 다시 되새겨 보면 부모님과 같이 오래 거주해온 동거주택이 있다고 해주셨어요. 같이 사셨다고 네네. 했으니까. 요거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궁금하다고 해주셨거든요. 요게 조건이 좀 까다롭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게 사실 뭐 요즘은 자녀들이 뭐 결혼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서울에 이제 집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상속세 범위 내에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들을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첫 번째는 동거 기간입니다. 저희가 그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날로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10년 동안은 같이 거주를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요건은 1세대 1주택입니다. 과거 10년 동안 계속해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만족해 주셨어야 되고요. 이때는 무주택 기간도 포함을 해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피상속인이랑 같이 살고 있었던 직계 비속, 자녀가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동거를 하지 않았던 다른 자녀가 받는다든지 하면은 그분들이 받아가신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또 공제를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뭐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내가 미리 받겠다고 설계를 하겠다 이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뭐 쉽지 않죠. 10년 동안 계속 한 집에서 같이 산다는 게 미리 설계를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보통은 실무에서는 이런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라면 하면은 이제 사후적으로 좀 검토를 하는 방향이 많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좀 해당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미리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뭐 이미 뭐 오래 같이 사셨던 분들이면 이걸 놓치지 말고 혜택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요 주소만 같이 만약에 근데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주소만 이렇게 같이 해놓으시고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경우 주소만 같이 두면은 동거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거주를 실제로 어떻게 확인을 하는 건가요?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네. 받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10년간 동거를 그쵸. 해야 되는데요. 이 문제는 이거는 단순히 그냥 주민등록등본만 합쳐져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동거를 하셨어야만 됩니다. 세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요시하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동거주택 상속공제 역시 실제로 함께 거주했는지를 여부로 판단을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만 같다고 해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상 일시적으로 주소가 분리된 기간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만약에 직접 같이 거주를 하고 있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받을 수 있고요. 네. 반대로 주민등록등본은 같이 두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따로 거주를 했다면 역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은 주소가 아니라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해내는 것이고요. 사실 거주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네네. 요즘에는 위치 기반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증빙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건이 된다면 검토 요청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김도일 세무사님께 상속세 오늘 지금 계속 자세하게 두 분이 설명해 주셨는데 빨리 준비할수록 좋다고 유리하다고 저희도 네네.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걸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가
사실 좀 막연해요. 네, 시청자분들, 개인 일반적인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언제부터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사망 이후부터 하면은 당연히 좀 촉박하고 좀 네네. 늦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사망 이후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운신의 폭이 상당히 그쵸, 제한적입니다. 뭐 배우자 상속공제 뭐 당연히 활용할 수 있고 채무 여태까지 뭐 영수증 다 챙겨서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어쨌거나 이거는 이미 상속 개시 시점에 정해진 사실관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그냥 제도를 활용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은 상속 플랜을 잡으면은 최소 5년. 진짜 최소는 한 10년 정도는 잡고 이제 장기적으로 바라봐 주시는 걸 좀 추천을 네. 드리는데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70대 초반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세무사를 만나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속세 계산할 때 이제 과거 10년치 증여재산을 다 합산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반대로 말하면 10년이 지나가면 한 번 증여세 내는 걸로 이제 종결이 되는 거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절세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과거에 뭐 10년 이내에 증여한 게 합산이 된다 하더라도 그 재산 가치가 상속 개시 시점의 재산 가치가 아니라 그때 증여했을 때의 재산 가치로 평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최근에 뭐 강남이나 용산 이런 데 핵심 지역들은 뭐 부동산이 거의 뭐 2배가 넘게 3배 넘게 뛴 곳들이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옛날의 가치대로 픽스만 해둘 수 있다면 사실 그 재산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다 세금 없이 가져가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상속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세금 닥터와 함께 자세하게 이 상속 관련된 준비하고 또 알아봐야 할 것들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정보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우리 보험 닥터와 함께 더 자세한 자산을 지키는 방법, 늘릴 수 있는 방법 알아볼 텐데요. 함께 해주실 전문가를 화면으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서 보신 굿리치의 정지수 팀장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 상황에 맞게 보험과 자산관리 컨설팅을 하고 있는 정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정지수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 역시 또 두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궁금증이 있으실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예전에 추천을 받아서 변액보험에 가입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상품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보험료는 꾸준히 내고 있는데 수익률이 생각만큼 나지 않는 것 같아서 괜히 잘못 선택한 거 아닌지 불안해집니다. 주변에서는 변액보험은 장기로 봐야 된다고 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펀드 변경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두는 게 나은지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변액보험을 유지하는 게 좋은 경우와 점검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분이 이제 노후 자금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이 변액보험에 가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어려우시죠? 그래서 정지수 팀장님과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팀장님, 변액보험 좋다고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이게 막상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일단은 변액보험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변액보험을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보험이라는 틀 안에 펀드가 들어있는 상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보험은 보통 보장성으로 끝나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낸 보험료 중 일부가 주식이나 채권형 같은 펀드에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보장도 가능하고 투자 기능이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변액보험은 이름에 보험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긴 하지만 예금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펀드 성과에 따라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반대로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변액보험을 단기간에 수익을 내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실망을 많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액보험은 장기 운영을 전제로 설계된 구조이고 그리고 운영 과정에서 펀드 변경 또한 가능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시게 되면 세금 또한 줄일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액보험은 무조건 좋은 상품도 아니고 무조건 위험한 상품도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간을 어느 정도 길게 가져가시면서 보장도 필요하고 노후나 아니면 목적 자금도 함께 준비하고 싶은 분들에게 맞는 구조의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액보험의 개념을 일단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분들이 많이 변액보험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변액보험이 어렵다라는 인식이 왜 이렇게 저희한테 존재하고 있을까요? 변액보험이 어렵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설명은 보험처럼 느끼는데 결과는 투자처럼 나오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에 가입할 때는 사망이라든지 노후 대비라든지 아니면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쵸. 이러한 보험 이야기를 듣고 시작을 하시게 되시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보면 수익률이 오르고 내리고 마이너스가 나기도 하니까 이거 왜 이러지? 하는 혼란들이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 방식과 상품의 본질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것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변액보험은 구조적으로 보시게 되면 보험의 외형을 가지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펀드 운영의 핵심인 투자 상품이라고 보시는 쪽이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 보장성처럼 설명을 해버리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손실 가능성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결과만 보고 실망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에는 변액보험이 단기 성과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점인데요. 이 상품은 시장 상황이라든지 운영 기간이라든지 펀드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으시게 되면 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액보험은 상품이 나빠서 어려운 게 아니라 처음부터 투자 상품으로 이해하지 않고 접근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변액보험은 보험도 아니고 예금도 아닌 장기 자산 관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 변액보험이라고 또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보험이면은 당연히 원금은 당연히 보장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갑자기 막 마이너스 찍히면 이제 당황스러우신 네. 분들이 많으시겠죠. 네. 근데 이 변액보험도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막 연금형도 있고 종신형도 있고 변액 유니버셜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 있던데 이게 차이를 좀 알려주세요. 변액보험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사실 핵심 차이는 굉장히 단순한데요. 이 돈을 언제 쓰려고 하느냐 아니면 어디에 목적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뉠 수 있습니다. 먼저 변액연금형부터 살펴보시자면 말 그대로 연금인데요.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펀드로 장기간 운영을 하시다가 은퇴 이후에는 연금 형태로 나눠서 받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가 목적이신 분들께 가장 많이 활용될 수 있고요. 다음은 변액종신보험인데요. 이 상품의 중심은 종신, 말 그대로 평생 사망보장입니다. 사망보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시면서 보험료는 펀드로 함께 운영이 되시기 때문에
보장과 자산 관리를 동시에 고려하는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이나 가족 보호의 목적이 있으신 분들께 주로 활용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변액 유니버셜이라고 함은 다른 두 상품과 가장 큰 차이점이 네네. 있는데요. 유연성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납입을 상황에 따라 더하거나 줄일 수 있고 필요하면 중간 인출 또한 가능한 구조인데요. 그래서 소득이 일정하시지 않으신 분들이나 사업자분들께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변액연금형은 노후소득 중심, 변액종신형은 사망보험 중심, 그리고 변액 유니버셜형은 납입과 자금 운영의 유연성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변액보험은 종류가 많아서 어렵다기보다는 내 자금의 목적과 사용 시점을 먼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헷갈리는 상품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크게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시청자분들도 내가 가진 변액 보험이 뭔지 요 세 분류를 한번 잘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 그러면 아까 또 초반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 길게 가져가야 그 효과를 좀 느낄 수 있다라고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무조건 장기 상품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돈 이렇게 인출하면 이게 손해 본다 그런 말들도 많이 하시던데. 결론부터 말씀을 네. 드리면 변액보험은 단기 활용을 전제로 보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네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은데요. 의미 있게 좀 활용을 하시려면 상품에 따라 다르기는 하시지만 그래도 10년 이상을 전제로 설계를 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변액보험이 중간에 돈을 빼게 되면 손해라는 말이 많은 이유도 네. 상품이 나빠서라기보다는 구조 자체가 장기 운용에 맞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변액보험은 가입 초기 몇 년 동안 사업비가 먼저 차감이 되시고 그 이후에 펀드 운영 효과가 서서히 누적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만 보고 해지를 하시게 되시거나 아니면 초반에 자주 인출을 하시게 되면 수익 구조가 충분히 살아나기도 전에 끝나버리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걸 예금처럼 필요하면 중간에 꺼내 쓰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체감상 손해처럼 느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변액보험은 상품 유형에 따라 중간 인출이 가능하고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기능이 자주 쓰시라고 있는 기능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변액보험은 단기 자금이나 비상금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키워야 하는 장기 목적 자금에 맞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변액보험은 노후 자금 장기 자산 형성처럼 지금 당장 쓰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접근해야 이 장점이 제대로 살리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10년 이상의 플랜은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변액보험에 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이걸로 운용을 잘하면서 수익을 내야 돼. 더 이제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근데 펀드는 올라가는데 네. 계좌는 이게 변함이 없다. 이런 네.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 계세요. 이게 변액보험 수익률을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돼? 왜 체감이 잘 안 나는 걸까요? 이걸 아까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로 봐야 한다는 것과 비슷한 설명인데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펀드는 올랐는데 왜 제 계좌는 그대로인가요?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펀드는 올랐다고 나오는데 계좌가 그대로인 가장 큰 이유는 변액보험은 수익보다 사업비 반영이 먼저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변액보험에 납입한 보험료는 처음부터 전부 투자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초기에는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차감이 됩니다. 그래서 펀드 수익이 발생을 하시더라도 그 수익이 계좌 환급금에 바로 반영이 되지 않는 구간들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가입 초기 몇 년 동안은 펀드가 플러스 수익을 내고 있더라도 환급금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거의 오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펀드 수익률과 변액보험은 계좌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펀드 수익률은 특정 시점에 들어간 수익 금액 성과이고 변액보험 계좌는 지금까지 납입한 전체 보험료를 가지고 누적 수익률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감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고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펀드는 올랐다는데 내 계좌는 왜 그대로라는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펀드가 안 오른 것도 아니고 운용이 실패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직 수익이 오지 않은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변액보험 수익률은 어느 순간부터 정말 갑자기 체감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초기 구간만 놓고 평가를 하시게 되면 실제 성과보다 과소평가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변액보험 수익률을 단기 숫자로 보시기보다 반영 구조를 이해를 하시고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금액만 보고 변함이 없으니까 별로 효용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 해지를 한다거나 하면 안 되겠네요. 네, 꼭 그런 구간이 있으실 아. 거예요. 딱 체감이 되시는 구간까지 웬만하면 좀 기다려 주시는 걸 보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첫 번째로 사업비가 먼저 반영되는 구조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 사업비 구조를 네. 되게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업비 구조를 반드시 알고 네. 가입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걸 모르시고 가입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상품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다들 문제가 생기시는 것 같아요. 변액보험은 납입한 돈이 언제 어떤 순서로 쓰이는지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상품입니다. 그중 사업비는 보험 유지와 운영을 위해 우선적으로 반영되는 비용인데요. 이 구조를 모르고 계시면 계좌를 확인하는 순간 생각보다 적다,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먼저 받게 됩니다. 이때 사람은 구조를 따지기보다는 내가 상품을 가입을 잘못한 게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시게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사업비 흐름을 이해를 하고 있으시다면 같은 숫자를 보더라도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금은 비용이 반영되는 구간인지 아니면 운영 효과가 쌓이는 단계인지 스스로 구분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업비 구조를 안다는 건 돈을 덜 낸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 돈이 어떤 경로로 움직이는지 알고 시작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변액보험은 수익률보다 구조 이해가 먼저인 상품이라는 부분을 꼭 이해를 해주시고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좋은 설계라도 중간에 신뢰가 무너지고 그 무너진 신뢰가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액보험에서 사업비 구조를 알고 가입을 하시는 거는 좋은 정보를 알면 좋은 정보가 아니라 가입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필수 정보라고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비 구조 모르시고 가입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대응을 하실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약에 변액보험을 잘 운영을 해가지고 이제 연금으로 받을 시기가 되면은 그때도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그때 받을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실수하시는 부분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변액뿐만 아니라 다들 연금을 하실 때 참고를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연금으로 받을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들은 연금 개시 시점과 수령 방식을 고민하시지 않고 그냥 받아버리게 되는 점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은 어차피 나중에 받는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작 언제부터 받을지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는 막연하게 정해버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연금은 개시 시점에 따라 매달 받는 금액이 달라지고 수령 방식에 따라 전체 수령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연금을 조금 일찍 시작을 하시게 되면 월 수령액은 줄어들 수가 있고 반대로 늦추시게 되면 월 수령액은 조금 더 늘어나실 수 있는데요. 이 차이를 이해하지 않으신 채 나는 은퇴하면 바로 받을 거야 하고 결정해 버리는 게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연금 수령 방식을 선택하실 때인데요. 종신형으로 받을지 확정 기간으로 받을지에 따라 안정성을 우선시할지 총 수령 금액을 늘릴지가 갈리게 됩니다. 이 선택은 상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은퇴 이후 소득 구조와 생활 패턴에 맞춰 판단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언제부터 받는 게 내 생활에 맞는지 매달
안정적인 소득이 중요한지 아니면 일정 기간 더 많이 받는 게 중요한지 연금에서의 실수는 가입 단계보다 연금으로 전환하는 순간을 전략 없이 넘겼을 때 생깁니다. 연금은 들어놓는 것보다 어떻게 언제 받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히 점검하시고 결정해야 연금이 진짜 노후 소득의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변액보험 받는 방법도 잘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체크를 해봤는데, 물론 변액보험이 좋은 상품이고 노후 자금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맞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분명히 같아요. 있습니다. 네. 그런 케이스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변액보험은 피하는 게 좋을까요? 변액보험이 안 맞으시는 분들은 수익률 쪽을 보시는 것보다는 기대하는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상품이 알아서 굴러가시길 원하고 알아서 결과가 나오기 편한 금융상품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변액보험은 만족도가 낮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변액보험은 돈을 맡기는 순간 끝나는 상품이 아니고 어떤 목적으로 쓸 자금인지가 네.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야 하는 상품이시기 때문인데요. 특히 돈의 쓰임이 아직 명확하지 않으시거나 상황에 따라 이 돈을 여기저기 옮길 가능성이 큰 분들께는 변액보험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중간에 판단이 바뀌실수록 변액보험 상품의 장점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또 하나는 숫자 변화의 의미를 크게 두시는 분들입니다. 계좌 잔액이 오르내리는 걸 성과의 기준으로 바로 연결해 버리시게 되면 변액보험은 계속해서 평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피로도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액보험은 잘 굴리면 좋은 상품이라기보다는 처음에 정한 목적에 맞게 오래 가져가실 수 있으실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하게 되는 상품 같습니다. 결국 변액보험의 성패는 시장이나 상품 자체보다는 이 돈을 어떤 성격의 자금으로 분류를 하고 시작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잘 본인의 성향을 잘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또 거의 다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정재수 팀장님께 네. 변액보험 이렇게 준비하고 가입을 하면 내가 잘 가입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을 어떻게 저희가 잡으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 상품을 왜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느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변액보험을 잘 가입했다는 건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익이 몇 %냐가 아니라 이 돈이 언제 쓰일 건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 자금인지가 내 기준 안에 정리가 되어 있을 때 이 상품을 잘 가입했다라는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지수 팀장과 함께 변액보험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분류도 해봤고 맞는 분, 맞지 않는 분, 이걸 또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포인트들을 체크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 또 굿리치의 정지수 팀장님 너무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해가 잘 됐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